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여겨졌던 미국 아카데미상이 오늘은 한국 영화 기생충의 날로 기록됐습니다. 들어보시죠. Parasite.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my mom, and thank them.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이 한국엔 충무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의 심장의 충무로 모든 필름메이커들과 스토리텔러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4관왕입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특히 작품상은 현지에서도 영어권 국가영화가 아닌 이상 무리일 거라고 예상됐었다는데요. 한국영화 100년사의 새 역사를 쓴 기생충과 그 의미, 온갖문제연구소에서 영화 전문기자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회사를 나와 길거리 경제와 호흡한 지 3년째입니다. 통계와 서류 속에서 살피던 경제와 현장에서 맞부딪힌 경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증권맨의 신하라고 불리던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대변인으로 영입됐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봅니다. 주거환경, 산업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교통이 원활한 종로. 문 다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 마음의 한쪽은 참 참담하다.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구민들을 만난 두 잠룡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슈들을 모아서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경제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주인공은 증권맨의 신하로 불리던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인데요. 한국 1세대 증권맨 출신으로 공채평사원에서 증권사 사장까지 증권가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17번째 영입인재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예, 30여 년 동안 경제통, 증권맨 이렇게 살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세계 경제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이 어떻게 됐는가 모든 관심은 미래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제가 좀 예측하는 의미에서 책을 한 7권 정도 썼는데요. 예.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렸어요. 그런데 또 회사 좀 나와서 보니까 제가 한 3년 됐는데요. 우리 사회는 정말 고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보면은 많은 고수들이 계신데 결국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따지고 보면은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랑 비슷한 게 아닐까. 예. 그리고 그 많은 고수분들이 현실 정치는 참여를 안 하시고 이 뒤에서 계속 훈수만 하시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만이라도 이제는 좀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죠. 거기는 굉장히 어렵고 당신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훈수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미래보다 훨씬 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썼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도 했다고 하는데 최근 쓴 책이
제목이 수축 사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축 사회는 어떤 뜻일까요? 수축 사회는 우리가 산업혁명부터 우리 세상은 파이가 이렇게 커지던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 그러니까 인구도 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동안에 그 과학기술 혜택을 못 보던 시장들이 개발이 되면서 세상 계속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정확히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세상은 파이가 잘 안 커지고 있죠. 제자리에 멈추다 보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기초 원리가 우리 제로섬 게임이라고 있죠. 예.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나 전쟁이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뭐 고스톱을 칠 때도 내가 따면은 남은 잃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는 이 파이가 커지다가 정지했다가 일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본이나 지금 유럽의 이태리 같은 나라는 사실 파이가 커지는 게 정지를 넘어서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예. 나오고요. 산업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 내수업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이 내수업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내수업의 파이가 커지지를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데도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늡니다. 예.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근데 1만 불인데 이런 나라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 이상 안 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90년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어찌됐건 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왔는데 산업에 통해서 국가 간의 상업 또 여러 가지 사회의 기본 원칙에서 성장하는 이런 속도가 둔화되든가 또 때로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수축사회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의 미래 경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네. 백범 선생이 꿈꿨던 게 문화 강국인데 네. 문화 강국은 된 것 같아요. 기생충도 네, 오스카상을 맞습니다. 휩쓸고 네, 네. 또 뭐 한류 붐이 일고 네. 뭐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이 외국 나가서 휩쓸고 있고 네. 경제는 어떨 것인가. 네. 반면 경제는 쭉 올라오다가 침체. 근데 지금 대표님 말 들어보면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이다. 네. 타겟책은 없을까요? 타겟책은 역시 제로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세계 경제 전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지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이게 안 커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의 파이를 우리가 뺏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60년 정도 됐는데 60년 동안 우리도 굉장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딴 나라에서 마치 우리가 좀 뺏어오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문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만 잘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내야 되겠죠. 아까 또 법 제도 개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국회로 이제 정치를 할 생각을 하셨다. 근데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상반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네. 뭐 대기업 같은 곳에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또 절반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이런 갈등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일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팽창 사회 속에서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역시 규제도 풀고 과거의 방식대로 하면 됐는데 지금은 과거의 방식대로 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제계에서 규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규제 문제만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출 관련 대기업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중소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한국 내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만 특별한 규제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의 공급광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수가 심각한 이런 상태에서 또 대기업들이 또 이렇게 많은 거의 모든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것도 문어발. 네, 우리 내수 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킨이 됐건 피자가 됐건 그렇죠. 커피집이 됐건
과거에 커피집은 다방이었잖아요.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싼 커피집은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빵도 그렇고. 뭐. 네, 예. 빵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조금 양보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의 조화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제를 강화할 곳은 또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주로 내수 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그리고 벤처기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양동작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출마하실 텐데 언론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가지 않겠느냐, 세종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당에서는 지금 공천 심사 중이죠. 예. 그리고 또 공천 심사한 다음에 내부 경선을 또 해야 되고요. 예.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습니다. 세종 문제는 제가 고향이 과거 연기군입니다. 충남 연기군의 현재 세종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를 찾은 것 같고 또 저는 강북 도봉구에서 50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정해주겠죠. 알겠습니다. 경제 대변인은 뭡니까? 지금 우리 뭐 정치 대변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경제 대변인 직함을 따로 준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시도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이런 경제 대변을 만들어서 주로 하는 업무는 향후에 발표될 경제 관련 공약이라든가 예. 경제와 관련된 당의 입장의 발표라든가 또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2019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턱걸이 네. 했었죠. 야당에서는 실패한 경제 아니냐, 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올해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표한 것 못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부를 잘라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거는 그 과거부터 우리가 쭉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다니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를 볼 때 한 7, 80%는 해외 요인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7, 80%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 예. 이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어느 나라나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게 되면은 3% 이상 성장하는 나라는 쉽지 않죠. 없습니다. 예, 예. 일본도 그랬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이 좀 낮아졌는데 여기서 중국과 미국을 빼게 되면은 세계 성장률보다 조금 더 위에는 있어요. 약하게.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성장은 항상 제조업, 하드웨어, 그리고 수출 뭐 이런 용어로 예. 하나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광입니다. 한국도 조선업이 어려워져서 10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동시에 중국 조선업도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자, 오늘 신문을 보시면 우리나라 철강도 어려워졌는데 일본에서 철강 산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됐다. 오늘 신문에 나온 거 아마 경제지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 세계적인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거예요. 특정 정부가 이런 정책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구조적인 변화. 제 용어로 하면은 수축사회로의 변화가 마치 이게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영국 같은 나라는 오죽하면 브렉시트 하겠어요. 자영업이 선진국 중에서 영국이 가장 높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예. 미국도 오프라인 상점들 문 엄청 닫고 있어요. 아마존이 다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와 순환적 변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포용 성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 떨어져가는 구조적인 성장 때문에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포용 성장으로 바치고 혁신 성장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바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하냐 하는데 전 세계 흐름을 보면은요 어느 나라나 다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국민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이름만 다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크게 뭐 잘못됐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하고 지금 30,000불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그 당시 방식대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 변화 바뀐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예. 지금 이 프로 출발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미국에서 각본상을 받았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미국도 양극화가 한국만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는 유리천정이라고 했죠. 장하준 교수님이 사다리 걷어차기 했다. 이런 그런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유리바닥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각본이 전 세계에서 다 통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폐기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일본이 1990년에 버블이 깨지면서 지금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금리도 떨어지고 그 당시 10년 동안 뭘 했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경기부양책을 일본은 조엔이죠. 10조엔. 평균적으로 10조엔, 10조엔, 10조엔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찔끔찔끔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예. 마지막에 하시모토 그 총리 시절에 98년일 겁니다. 40조엔 우리 돈으로 400조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나 우리가 지금 맞부딪힌 그 미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제 용어로는 수축사회. 이런 사회가 오는 것은 암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암을 초기에 진단하면은 다 치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존력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4기, 말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말기에 한 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뭘 했지만 결국은 지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재정적인 여력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써야 된다. 대신 저의 주장은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단기적인 어떤 내수를 막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를 본 우리 투자들도 더 많이 해놓아야지만 나중에 어떤 우리가 그 적절한 지금 예를 아무로 따지면 지금 1기, 2기 정도 됐는데 3, 4기를 막는 이런 측면에서 먼 미래를 보고 그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로 들어가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나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료들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가까이 있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 미래를 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조언을 하고 싶고 정책에 관여하고 싶고요. 특히 제가 이제 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수천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제가 교두보가 돼서 많이 좀 반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묻죠. 그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시장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간 돈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돈 훨씬 많고 네. 이득도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이 이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주식보다는. 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일단 사이즈에서는 부동산이 훨씬 크죠. 주식보다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말씀드린 대로 수축사에 진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더 이상 늘지 않게 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금리가 낮으니까 누구나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가 아주 쉬웠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집중화 현상입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집중된 지역에 살고 싶어하고 거기다 집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거죠. 거기에 돈과 사람과 기술이 모인 거예요. 미국은 캘리포니아고요. 어느 나라나 수도의 중심가에는 어떤 수요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저의 생각에는 한국의 집값이 평당 1억이라고 하면 강남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홍콩, 싱가포르, 뉴욕의 중심부랑 비슷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재개발할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데들은 일단 제한된 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인터뷰 코너로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4관왕을 받았습니다. 100년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날인데요.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 나가 있는 YTN 문화부 김혜연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연 기자? 연결이 안 됐네요. 네. 예,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김혜연 기자와 연락을 저희가 아까 1시간 전부터 취했는데 그 현지에 어떤 연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됐다가 됐다가 이러던데 방금 전까지는 연결이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연결이 불가능하게 됐네요. 자, 그럼 김혜연 기자는 조금 있다가 연결이 되면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있었던 일 정리해드려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먼저 가겠습니다. 주간 경향의 반기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종로 출마를 결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와 본격적인 종로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될 참입니다. 예. 황 대표 입장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들 다들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일단 자유한국당 물갈이 공천 얘기 나오고 뭐 50%까지 물갈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 비례나 우세 지역으로 갈 경우 공천 작업이나 이런 그 당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를 선언한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중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에 그 하루 사이에 소셜미디어에 6건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중 5건이 황 대표 출마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그런 게시글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으니까 이후에 이제 중진들도 험지 차출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이 좀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결국은 나는 고향에 나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는 뭐 종로 나가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고향에 그냥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종로구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서울 종로구 출마 그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하. 예, 말로는 제 현 1야당 대표가 종로 출마에 나선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이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빅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한 바퀴 돌았다고요? 예, 어제 종로구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듣겠다라는 취지로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봤는데요. 뭐 따라간 건 아니고요. 황 대표 첫 방문 그 자체가 좀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황 자체가 종로 출마를 피하려다가 마치 이제 좀 속된 말로 멱살 잡혀서 끌려간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민심이 뭐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황 대표가 처음부터 빅매치를 하겠다, 빅매치를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지더라도 아름답게 지겠다 뭐 이렇게 선거에 임했다면 아마도 좀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요. 일단 첫 행보에서 지역 주민분을 만났는데 황 대표가 이제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민분이 좀 썩 반기지 않아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연출이 됐고요.
한 중국 음식점 앞에서 황 대표가 여기 복덕방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보좌진이 여긴 짜장면집입니다라고 정정을 하는 약간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가벼운 해프닝 예.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문제가 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황 대표가 그 자신의 어떤 모교죠.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그 분식집에서 어묵을 먹고 뭐 떡볶이를 먹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묵을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발언도 해요.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어묵을 어떻게 먹는 줄 모른다는 것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 또 하나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떤 사태가 옛날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발언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어서 학교가 휴교했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무슨 사태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야당의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적 인식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 기자님 잠깐 계시고요. 지금 김혜은 YTN 기자가 연결됐다고 하니까 현지 연결하고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은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김혜은입니다. 예. 네네. 자,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을 달성했는데 현지에서 예상을 좀 했습니까? 사관왕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국제장편 영화상은 유력하게 수상에 점쳐졌고요. 예. 그다음에 각본상과 감독상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타게 될 줄은 취재진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취재진도 또 아마 영화 관계자들도 작품상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어떤 의미일까요? 작품상은 아무래도 이 아카데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영예의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지금 비영어권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입니까? 때문에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상에서 가장 장벽이 높았던 작품상에 비영어권이 도전을 해서 11번째 도전이었고 처음으로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작품상을 품에안은 겁니다. 예, 봉 감독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차기작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차기작 언급이 있었습니다. 두 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룬 영화와 또 2016년 런던에서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렇게 두 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지금까지도 알려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차기작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감독상, 작품상의 기생충이 호명될 때 그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저도 시상식장 안에 있지는 못했고요. 워낙 아카데미상 주최 측에서 엄격하게 그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대부분의 취재진 전부는 모두 근처에 있는 프레스룸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예. 많은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와서 모니터를 통해서 수상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기생충이 호명될 때마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지하는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에 작품상에서 기생충이 호명이 됐을 때 일부 취재진들은 상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김혜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문화부 김혜은 기자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 알려드렸고요. 자, 방기훈 기자랑 계속 이야기해보죠.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세부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한국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 논의를 좀 시작하겠다라고 화두를 던졌고 사실상 이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흡수 통합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흡수 통합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회견 당시에서도 계속 신설 합당 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현재까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모양새를 봤을 때는 사실상 흡수 통합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설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뭐 일각에서는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지금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그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그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황교안 대표가 아직까지 할 얘기가 남아있고 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 곧 만나겠다라고 이제 언지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 두 대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면 없이 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소통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수도권 공천 지분 이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보수당 의원들을 어떻게 어떤 룰로 또 이제 당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배분을 해서 문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통합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작업들 좀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보수당 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한국당이 임의대로 뜻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좀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빅텐트는 이루어질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아직 합당의 완성의 모습은 아직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 자체도 스스로 평가하기를 기자회견 당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부분은 유승민 의원 본인 자체도 이번 합당으로 하여금 빅텐트를 세우기가 좀 쉽지 않겠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과제가 많이 남았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지켜보고요. 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불출마 선언했었죠. 이번 총선에.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한 김용태 의원을 자객 공천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제 서울 양천을 3선 의원이죠. 그래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선된 이후에 내리 3선을 했고 또 당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상당히 좀 중량감이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당에서는 구로 을로 그 전략적으로 공천을 검토 중입니다. 뭐 이른바 뭐 시쳇말로 자객 공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로을 지역은요. 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 선언을 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측 그러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청와대 낙하산 부대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맞춤형 공천의 인재가 바로 김용태 의원인 것이죠. 뭐 좀 지켜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 이게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언론 통제, 여론 통제가 가능한 국가잖아요. 웬만해서는 또 인민들의 정부 비판을 하지도 않고 그런 위험한 일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최초로 신종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린 의사 리원양 씨가 있었죠. 지금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 소식이 나온 뒤에 중국 정부에 대한 그 인민들의 비판, 그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34살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다가 4주 가까이 그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4주 가까이 투병하다가 숨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한 정부, 지방 정부가 리원양에게 사과를 하라. 그리고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고요. 우한 지식인들도 공개 서신을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이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왜 이렇게까지 여론이 확산이 됐느냐?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그 언급을 온라인상에서 했었죠. 처음에 했는데. 맨 처음에 했었죠. 12월. 뭐 유언비어식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유언비어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불안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공안이 이 리원양 씨를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고초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훈계서를 받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알려져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면 뭐 제2 천안문 사태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 일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까요?
지금 뭐 아주 지금 시진핑 체제 자체가 완전히 뭐 뿌리부터 흔들린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집권 7년 동안 사실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쌓아왔었거든요. 예.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현지에서 알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연구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저런 이슈들 다 달아보는 코너인데요. 개편 코너 가운데 유일하게 청취자들이 들을만 했다라고 평가했던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작진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3부는 영화 기생충 이야기 해보기 위해서 특별 손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세 분, 김비태 미국 변호사,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이야기 해보려고 이화정 기자 모셨는데, 자, 일단 우리 김기태 변호사하고 명승건 박사님은 기생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죠. 저는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불편했고 좀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화 중에 계속 두근두근 거리면서 봤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불편했다고 하는 게 아마 뭐 부의 불평등 뭐 이런 문제 같은데 이게 아마 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도 같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작품상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드는 테마라고는 조금 벗어나긴 했었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그렸고 그게 전 세계의 어떤 영화 관객들에게 젊은 층에게 특히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국,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라는 말이 통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했다고 보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런 주제들이야 사실 비슷비슷한 영화가 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빈부격차를 여러 가지 그 디테일들을 숨겨나갔고 대비시킨 것들이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저게 뭘리면 조차도 잘 몰랐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기생충에 숨겨져 있는 그 봉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명이 그럴 정도로 그걸 읽고 나서 그제서야 저는 이제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그게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좀 굉장히 흥분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과당 한 것 때문에 다시 재개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장르가 봉준호가 장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냥 어떤 주제에 맞는 우리가 예상하는 장르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 블랙 코미디 같이 좀 웃으면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스릴러적인 것들도 가미를 하고 계속 장르가 이 영화의 그 러닝타임 안에서 변화하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저 지하의 끝은 어디인지를 감히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화적으로도 잘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대중적인 영화와 굉장히 얕은 아트하우스 영화가 두 개 같이 결합을 해서 사실 세계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이런 영화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영화로 완성이 됐다라는 게 주요한 수상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군데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뭐 국제 장편 영화상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욕심내면 각본상 정도? 감독상과 작품상은 그래도 이래고 했는데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이게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특히 작품상을 외국어 영화한테 줬다는 거 하는 게. 네. 아마 이제 그 감독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봉준호 감독 스스로도 이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작품상 그걸 이제 이름 국제 영화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작품까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예견을 했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도 굉장히 떨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이제 정련된 그런 뭉클한 수상 소감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2년간의 아카데미 역사에서 이렇게 이 작품상을 그것도 비영어권 영화가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상에 대해서 백인 영화인들이 만드는 백인 이야기에 대한 할리우드의 지나친 의존 이런 것들이 마침내 사그러들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런 수상 결과가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영화상으로도 예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58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영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본상 수상을 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네, 맞아요. 오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생충, 한국 영화의 승리라기보단 비영어권의 어떤 다른 나라의 모든 작품들, 그러니까 세계 영화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은 뭐 미국에서 활동도 하셨으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방금 이 기자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게 백인들의 잔치 아니냐. 네, 그래서 백인들의 잔치다. 뭐 유색인종을 뭐 따돌린다고. 미국인들만의 잔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뭐 그랬는데 봉준호 감독님 자체적으로도 이 오스카 시상식이 이게 무슨 뭐 세계적인 시상식이냐 로컬 시상식이지라고 말할 정도로 비영어권이나 그다음에 미국인 이외에 백인 이외에 다른 인종들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시상은 시상하는 건 상당히 적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상은 비영어권 아시아계 이한 감독이 네, 2013년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 근데 와우잠룡은 또 시대 극이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면이 그리고 없잖아요. 그 자본 자체가 그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 아시아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명 박사님, 오늘 검색어에 또 산드라 오씨가 올라왔던데 아마 산드라 오가 한국계 배우인데 기생충 수상할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백범 선생이 문화 강국을 꿈꾼다고 얘기했었거든요. 10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뭐 BTS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문화 강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번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저는 봉준호 감독의 엄청난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저는 기생충 이 상 받은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1917년 경쟁자이 뭐죠? 1917인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됐었다면 아카데미 그냥 그 역사를 그냥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기생충이 된 게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국제상도 이름이 이번부터 바뀌었다고 그랬나요? 원래는 뭐 가장 최우수 외국어 상인가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인터내셔널 피처 필름인가 뭐 이렇게 완전 바뀐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카데미 앞으로 나아갈 바를 완전히 이번에 바꿔버린 대단한 상이다. 바뀐 시대상이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제 저널적으로는 계속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상 결과를 점치게 되잖아요. 기생충의 수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917 같이 전쟁 서사 그리고 뭐 인간의 휴머니즘을 다룬 영화들이 받을 거라는 의견도 팽배했고 사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게 맞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새로움을 아카데미가 변하려는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기생충이 받을 거라는 평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아카데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92년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지탄을 받아온 백인 중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성을 좀 배제하는 그런 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반영한 수상 결과라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아카데미가 기생충이라는 새로운 영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지금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변이었을 거지만 안 받았으면 분명히 이번 아카데미는 새로운 영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아카데미의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수상 결과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크지는 않겠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또 네. 아카데미상 시상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조커 네. 주인공이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사회자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백인의 우월성 얘기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너무 백인만을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이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들어서 홀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그 로마가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든 작품인데 수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플랫폼의 변화에 있어서 로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칸 국제영화제든 어떤 굵직굵직한 수상의 어떤 역사를 가진 영화제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플랫폼의 변화랑 같이 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부터의 영화제 수상 결과는 지난 92년의 영화제 수상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그리고 그 기생충이 그 포문을 열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나름 매니아층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생충의 사관왕 이후로 한국 영화의 힘이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 영화인의 관심이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그 BTS의 영향도 있지만 음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좋은 음악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영화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적인 컨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컨텐츠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세계 영화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수상 결과들이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의 수상 결과들이 계속 속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영화 그 김보라 감독의 벌새 같은 경우도 거의 50개에 육박하는 수상을 전 세계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자본의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배우 윤여정, 한예리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썬댄스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 한국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서사를 만들어가고 캐릭터가 되는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영화 캐스팅할 때도 그냥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불특정 동양인으로 어떤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그 동양인을 찾기 위해서 뭐 일본인, 중국인 뭐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한국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배우들도 한국 배우들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세계적으로. 그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한국 콘텐츠,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다른 노미네이트된 영화들은 보셨습니까? 다른 게 1917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그건 봤습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인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영화였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감독 후보도 마틴 스콜세지고 쿠엔틴 타란티노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커도 봤네요, 생각보니까. 조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상을 받았다. 또 수상 소감에서 존경의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봉준호 감독이 아까 이제 그 봉준호 장르라는 말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한 영화 안에 넣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상 소감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완급 조절과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그 관객들한테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감독상 받을 준비를 미리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나올까? 대상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감독상까지 예상을 했겠죠. 자기부상 받을 때 상당히 좀 얼떨떨하고 수상소감도
잘 못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오히려 감동이 있었다라는 말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카데미가 로컬 영화제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지난 이제 그 수녀관 데뷔 때부터 인터뷰를 해보면은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적재적소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어떤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뼈 때리는 대사들을 잘하시는 편인데 이번 수상 소감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재미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그 필름 메이커로서 자기가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담은 게 마틴 스콜세지에 대한 헌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동료 감독들에 대한 치아 같은 것들도 그들의 영화를 보고 그들의 영화를 좋아했던 어떤 그냥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팬으로서의 그런 팬심 같은 것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텍사스 전기톱 얘기한 거 정말 5개로 잘라서 수상한 그거는 정말 봉준호 감독의 그 코믹하고 좀 예측 불가의 그런 멘트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 안에 있잖아요. 그 극장 안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상은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비쳤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마를 짚고 막 이런 것들이 봉준호 감독도 예측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아닐까요? 연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유행어가 요즘 뭐냐면 다 봉준호 계획한 거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놀랬던 게 저는 그 마틴 스콜세지 그 감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렇죠. 와 정말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충 그걸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충 영화에서도 본인의 그 경험을 좀 많이 녹아들였다. 왜냐면 그 봉준호 감독도 그 입주가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 현 아내분이 그 입주가요를 소개시켜주고 그럼 다시 또 피아노 하는 그 미술하는 뭐 이런 그 후배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는데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그만 잘려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줬다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도 상당히 많이 녹아들었다. 봉태일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영화제를 되게 많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수상을 한 많이 200여 했잖아요. 개?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다 이 수상 소감을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 버전으로. 왜냐면 그렇게 물론 그 샤론체 그분의 통역사 역할도 대단하지만 그분도 막힘없이 막 나오는 것만 분명히 짰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전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명 박사님 이야기에 좀 덧붙이면 우리가 뭐 글로벌화, 뭐 세계화 그래서 글로벌하게 진출하자. 그래서 뭐 뭘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걸 잘하면은 세계가 인정해준다. BTS도 그렇고 싸이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세계 시장 진출하려고 따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 걸 잘하면 그냥 다 인정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느낌을 더 받았는데 자 청취자 0410님께서 이번 아카데미 후보자가 오른 것 중에 볼만한 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기자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이게 어떤 한 영화의 그 수상 결과를 안겨주긴 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화 팬들한테는 이 시즌이 좋은 시즌이에요.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 할리우드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영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기생충과 같이 경합을 벌였던 샘 맨데스 감독의 1917 같은 경우도 1차 세계대전에 참상을 한 병사의 어떤 그 보병이 계속 그 참호들을 통과하면서 전쟁을 말리러 가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화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감독의 할아버지의 경험담, 자서전을 통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큰 울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거인 것 같아요. 1917 같은 경우는 들리는 얘기하면 뭐 원테이크로 다 찍었다는 설인데 그러시면서요. 네? 그런 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는 그거는 봤는데요. 그거는 그 배경을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영화 현실에 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그렇죠. 되니까 네. 그걸 좀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 할리우드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연상이 되는 인물들로 꾸려놔서 그 영화는 이제 뒷얘기를 점점 이제 영화를 보시고도 더 짜맞춰 가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원테이크 1917의 원테이크는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원 컨티뉴어스 컷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긴 장면들을 붙여서 마치 그 병사가 하루 동안 걷는 거리를 정말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작품이어서 이번에도 촬영상을 비롯해서 기술상을 수상을 많이 한 그 걸로 영화 알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버드 들어가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버드맨. 원테이크처럼. 네. 아, 버드맨. 네. 그것도 원테이크처럼. 같은 기법이죠. 아, 네. 같은 기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오늘은 3부에서 기생충, 사관왕 축하하면서 영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화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이어 온갖 문제 연구소 4부에 이어갑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 평론가님.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지난주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예, 대체로 잘하고 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이게 뭐 신종이니까 새로 터지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진단 키트가 3,000개까지 지난주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10,000개로 높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확진자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뚫린 대목들이 있어요.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지금 광둥 다녀왔던 이제 일가족 3명. 또 산둥에서 그 우리 교민들입니다. 중국에서 확진된 사례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제 내일 3차 전세기가 하고 이 교민들을 150여 분을 모셔오면 이분들은 또 경기 이천에 이제 격리 생활 들어가요. 이러면서 정부는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예. 있다라고 국민들의 평가가 다소 돌아선 이 기운은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사망자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은 없고 대부분 예. 안정적이고 예. 이제 완치 퇴원자들이 나오고 있죠. 속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 메르스 때 실패가 반면교사가 됐을까요? 아, 완전히 반면교사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할 말이 많은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신 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드디어 맹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2주 전 얘기입니다만 지금 방역망이 뻥 뚫렸다. 5년 전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부를 질타했어요. 지금 이게 재해 재난 상황이 총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야당은 정부 방역망의 허점들을 공격하는데 전 야당의 권리라고 봐요. 비판은. 언론도 90을 잘해도 10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예. 더 잘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역망이 뻥 뚫렸다. 5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도 달라진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거든요. 예. 자, 언론 얘기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우리 대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 해외에서는 그 일본의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요코하마에서 네. 지금 크루즈선이 지금 네.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데 오늘 또 네. 발표를 했는데 60여 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됐죠. 추가됐다고 그래서 130명. 130여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확진자를 지금 일본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그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맞아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 웃자는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유 요코하마에 있는 크루즈 자기 나라의 크루즈는 자기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일본이 자신하고 있는 그 시스템 매뉴얼에 의한 어떤 차단이나 대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질병 예방 통제센터, 질병 통제 예방센터 해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평가하기에 레벨 1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이라는 걸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지금과 똑같다. 안전한 나라다. 근데 중국은 레벨 3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제해라라는 권고조차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해외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몇 군데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일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C 같은 경우에도 유명 앵커가 리포트를 하면서 공항 내에서 얼마나 그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를 했었고요. 또 2월 6일 뭐 한국 시간으로 유명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문기 얘기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한국 닥쳤는데 굉장히 긴급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놀랐다. 예방 수칙 곳곳마다 다 그 배너로 만들어 놓고 하는 대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보면 뭐 아시겠지만은 그 지상파 보도에서도 한국 전염병 예방 대응 능력에서 나라별로 우리나라를 일단 9위로 미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보건 안전지수란 걸 통해서 9위로 평가를 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참사 뭐 방역 뚫렸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는 그때랑은 너무 다르게 그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미비한 측면도 있지만은 환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바로 한 3, 4일 전 똑같은 그 첫 환자 발생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했을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완만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명승원 박사님, 이 바이러스라는 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지면은 활동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여름철에 그 감염성 장질환 같은 거 설사하는 경우는 라지오넬라부터 세균에 의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따뜻하고 이제 습도가 많은 데서 이 효소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번식을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낮거나 특히 이제 건조한 상황에서 이 복제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 있어서는 온도가 뭐 4도, 5도 이럴 때랑 20도랑 비교했을 때 그 낮은 온도에서 확실히 많이 복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겨울에 이렇게 독감도 보통 10월, 11월부터 이듬해 3, 4월까지 우리가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조기죠, 건조기. 뭐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뭐 면역 능력이나 면역 체계가 많이 그 날씨가 추워져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말, 재채기나 기침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사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이제 건조한 상황, 온도가 좀 낮은 조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길게 가면 이제 여름까지도 간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3, 4월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1, 2주 전부터요.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발생자 수와 감염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장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새로 발생한 숫자를 분모에다 놓고 그리고 오늘 발생한 숫자를 분자에다 넣었을 때 그게 1 미만이면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고 1 이상이면 올라가는 건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2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지금은 계속 1점대로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0.78까지 떨어졌다가 그 감염자 수는 떨어졌다가 다시 1.02 정도로 올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가습기를 좀 많이 켜놓으면 도움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의심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격리하는 거.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 얘기 다시 해봅시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 언론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혐오를 확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한 필름으로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WHO 권고를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가 국제 권고 기준을 따르고 거기는 전 세계가 가입해 있고 지금 이제 너무 친중국이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이 비상사태 선포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고 명칭이라는 것은 통일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만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하면 뭐해요. 일단 예. 폐렴이 아닌데 현재. 폐렴 증상까지 들어와 있지만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폐렴이 있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치료에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한 폐렴하고는 좀 지금 다른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붙였던 맨 처음에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우한발 원인 불명 바이러스. 근데 우한 폐렴. 이게 굉장히 엉뚱한 이건 학명도 아니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적으로는 이거 지금 이 nCoV라고 부르려고 하잖아요. 지금 명칭을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칭으로 nCoV라고 정할 것 같아요. 조만간 이 명칭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야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제 앞으로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정해지면 그렇게 부르면 돼요. 약칭 nCoV 발음으로는 약자 이니셜이지만 그런데 이걸 왜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 길다 한들 그럼 우린 줄여서 이 신종 바이러스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집이 무슨 고집일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떤 질병 이름 앞에 감염병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이나 특정 이름을 넣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 스페인 독감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중동 그 메르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미들리스트, 일본 그렇게 돼 있냐. 일본 내염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칙이 2015년 이전에 이미 굳어진 거는 할 수가 없는데 향후에 201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지역 이름을 넣지 말고 이름을 새로 붙이자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완전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숫자 2019 그다음에 스몰 n 그러니까 소문자 n 노블 그다음에 대문자 C 소문자 O 코로나의 코 그다음에 V는 대문자 없어서 2019 nCoV 이렇게 지금 부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메르스 사태하고 지금의 사태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가장 다른 점은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고 확진자가 어느 경로로 해가지고 이동한 것을 투명하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 질병관리본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다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좀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얘기했지만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처음에 우리가 전 세계 띄워서 우한 교민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중앙일보에서 최초로 단독 따라서 천안에 들어온다. 천안 주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산, 진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내국인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중앙일보에서 일본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일본에서는 그 우한에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우리와 달리 조용했다 이렇게 기사 썼단 말이죠. 제일 먼저 중앙일보가 글 써서 시끄러워졌는데 똑같은 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인 제공자가 어찌 보면 예측 기사를 내고 혹은 이제 살짝 오보를 내고 이 혼란을 조장한 다음에 발을 빼는데 그게 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온 바로는 언론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거리를 던져요.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관자가 돼 있거나 그걸 오히려 관찰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실험체를 던져놓고 관찰하는 이게 무슨 전지전능한 시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천안이 정부가 검토한 건 맞아요. 확정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날 천안으로 발표했다가 그다음에 바꾼 걸로 돼 있는데 확정 발표는 아산과 진천으로 발표가 된 거고 정부가 그 전날은 기사가 흘러나왔죠. 천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그래놓고 천안으로 발표했다가 바꾼 것처럼 됐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일종의 가짜 뉴스네 이것도. 이것도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짜 뉴스. 그리고 일본 말을 칭송했거든요. 일본 진짜 잘하다. 일본은 호텔에 격리를 한다. 호텔에 방이 모자라서 2인 1실 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나 여기 못 있겠다. 돌아가는 격리 거부 환자들도 손을 못 쓰고 지금 우리는 깔끔하게 격리 생활하시면서 또 하나는 좀 국민성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저 어릴 때는 일본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성. 우리나라는 중구난방 개인성이 더 강한.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견디는 것과 또 응원하는 것들. 아산 진천도 초기에 좀 반대했지만 설득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다 얼마나 응원하고 성원하고 흘러갑니까? 오히려 공동체성은
우리나라가 낫다. 아베 정부는 지금 이 대응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고 아까 크루즈 말씀하셨는데 네. 3,700명 탔는데 검사는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근데 130명 나왔거든요. 나머지 3천여 명 지금 대기 중입니다. 선실에서. 지금 우리나라 분 14분 계신데 다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더 문제점은 그 안에 크루즈 안에 3천여 명의 승객 중에 1,385명이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그 외국인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제외하고서도 맞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네. 당뇨라든가 먹고 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의 그 수급 또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750여 명 분의 약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지금 치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계가 네. 자국 확진자 통계로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네. 세관을 통과해서 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정신없는 짓입니까? 예. 저는 이거 억류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본은 매뉴얼이 지금 붕괴되어 있다라고 봐도 예, 그래요. 결론 내리면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혹시 공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또 혐오를 조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근데 그 지난 메르스랑 좀 비교 저한테 좀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좀 정리를 하면 우리 보면 그 컨트롤 타워 옛날에 그 얘기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 아마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2020년 1월 28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청와대가 라고 인정을 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복지부고 그다음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다 하면서 책임을 맡기로 했다.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언론이 또 아니 전문 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지 왜 청와대가 나서느냐라는 또 비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더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면 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주제로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저 혼자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우한에 방문하지 않은 한국인 확진자 감염 경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12명 중 11명이 다 밀접 접촉자고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하고 그다음에 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걸 개인 위생 관리하고 뭐 이렇게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확진자를 마주치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위생 철저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그렇죠. 네. 경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원래 제가 또 딴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가 나왔고 제가 그쪽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스나 메르스랑 비교해도 확산 속도는 그 전 거보다 좀 빨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중국 전체의 사망률은 0.16%뿐이 안 됩니다. 후베이성 이외에는 뭐 0.3% 미만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우한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그 논문을 최근에 나온 거 계속 바로바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케이스 첫 번째 그 중국인 여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환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첫 케이스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근데 그렇게 사망자가 많은다면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의료기관이랑 그 의료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약간씩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리해 주십시오. 충분히 지금 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동아일보가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정의당, 민변, 뭐 참여연대,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서도 이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평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건 이제 진보 성향 매체들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그 71쪽이에요. 동아일보가 그냥 전격 공개해버렸어요. 그 안에 보면 도표 하나로 게임이 끝나요. 사실은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하명 수사하여 이 청와대가 8개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고요. 그러니 결국 이 8개 조직이 청와대에서 동시에 움직였으면 상당히 상위에서 이걸 지시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존재 혹은 더 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당이 이미 주장을 하죠. 탄핵, 가야 이런 이야기도 거론하고 있고 특검 얘기하는데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을 맹신하고 있잖아요. 야당. 어찌 보면 야당과 예. 보수 매체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다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그럼 특검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말 대단히 검찰이 하고 대단치죠, 있으니. 그다음에 이게 이 탄핵하야는 정치적인 표현인 것이 총선 앞에 이 정부 여당을 폄훼하기 위한 표현이고 지금 이 기소된 거잖아요. 예. 공소장의 내용은 검찰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할 거냐. 사법부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렇겠죠. 지금 이쪽 얘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 검찰 소환된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렀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달라고 하는 것을 못 주겠다. 왜? 야당에서 바로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걸 기정사실을 하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 재판 가서 이야기하자. 네. 근데 이게 어차피 공판이 시작되면 공개돼요. 그렇죠. 이게 한 몇 주 상관이에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미국 사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죠. 공방이 나와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우리 미국 변호사 계시니까. 여기 계시네. 최고 전문가 계시네요. 최고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미국도 재판 전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SBS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 기사를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이 그 공소장을 비공개를 하는 건 이거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헌법 27조에도 공개 재판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는 건 물론 검찰이 일방적인 유죄 증거에 의한 그 유죄 증거를 바탕으로 쓴 주장이지만 그것을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을 피고인 측에는 당연히 재판 전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 국회도 사법부를 감시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회에도 공개를 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소를 하면 이틀이든 하루 전이든 그날이든 당일이든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검찰 측의 요구에 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이익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건 공적인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가 원칙이다? 공개가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말처럼 일단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봤을 때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 것이죠. 재판의 결과를 봐야겠죠. 변호인단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다 양쪽 들어보고 재판부가 맞습니다. 판단하겠죠. 아마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 내렸던 이유는 미리 다 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해서 확증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단을 할 수가 있고 여론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까지 파악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그러면은 향후 재판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공소장 처음에 이게 상당히 좀 허술해서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해달라 그랬는데 이 공소장도 엄청나게 허술합니다. 동일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됩니다. 지금 이 공소장에서 당장 오늘 한겨레 단독으로 문제가 된 건 통계 수치를 잘못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조인이 그것은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71쪽이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요 이 그림 아까 8개 조직 동시에 움직인 거 본 순간 청와대 조직표예요. 아마 누군가 민원을 넣건 아니면 뭐 이 정말 친구의 친구가 뭐 정보를 요구했건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그림은 청와대에서 취임하고 지금까지 수천 번의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캡처한 것이다. 좀 이건 냉정하게 유무죄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지켜보죠.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